안녕하세요. 자, 오늘 256페이지 동양 철학부터 갈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요거 다 받으셨죠? 예. 요거 나중에 뭐 한국사 좀 깊게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 프린트 이따 보시겠지만 전부 다 웬만해서 표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거 뭐 한국사 관련된 시험 볼 때도 이 정도 하시면 굉장히 충분한 내용인데, 일단 워낙 요약편이다 보니까 우리 상식 이제 공부한 측면에서 제가 좀 찍어서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먼저 가죠. 256페이지. 자, 유가사상 있죠. 유가사상. 알다시피 유가사상 하면 유학이라고 그래서 공자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공자 먼저 스타트 했는데, 보통 이제 공자 관련해서 저번에 시험 나온 게 그게 나왔어요. 자, 공자 관련해서 강조한 거 외면하고 내면. 오케이. 그래서 외면에서 강조하는 개념 뭐였냐면, 공자는 예죠. 예. 외면은 예를 강조했다. 예. 외면. 내면은 뭘까 그러면? 내면은 내면적인 거. 네? 내면. 인.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유가사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노장사 어제 말씀드렸죠? 노자와 장자.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강조한다? 무의자연설. 장자는 물라일체설. 이거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성리학, 중국 송나라 명락 학자들이 성립된 학설이고요.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이기 때문에 정주학 또는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성리학은 형 이상학이에요, 형 이하학이에요? 성리학은 형 이상이죠. 형 이상. 그다음 우주의 원리라든지 그런 거, 뭐 인간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 연구합니다. 성리학이죠. 자, 근데 양명학. 자, 중국 명나라 때 태어난 양명 왕수인이 만든 철학이고요. 보통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행합일이죠.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된다. 이게 지행합일설. 양명학은 지행합일을 강조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실학은 별표 3개 치셔야 되고요. 실학 파트는 워낙 중요한데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파트고요. 한국사 볼 때 또 나오겠지만, 일단 실학은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 농 학파하고 중, 상 학파. 중농이니까 농업이 중요한 거고, 중상은 상업이 중요하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보통 같은 말로 중상학파가 이용 후생학파죠. 이용 후생학파. 근데 중농학파는 경쇠 치용학파. 이렇게. 그래서 가끔 요 시험 문제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걸 서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 조심하셔라. 중상학파는 이용후생, 중농학파는 경세치용.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농학파에 들어간 학자를 쭉 보시는데, 정약용 있죠. 정약용 어디로 가요? 중상하면 틀린다. 중농이죠. 중농학파로 들어가는데, 이 정약이 중농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중상학파에도 여러 가지 기여했기 때문에 실학을 집대성한 게 바로 정약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농학파 학자 누구 들어가는지 기억하실 필요고, 중상학파 들어간 학자를 기억하시는데, 일단 중농학파의 선구자는 누구예요? 유형원이죠. 유형원 선구자. 그분 쓴 책 이름은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반개수록 있고, 그 다음에 중상학파 하면은 유수원이죠. 우서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이익 있죠. 이익 성호사설. 자, 정약용 예전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예전에 정약용이 쓴 책 권수는 약 몇 권인가? 네? 몇 권? 네? 약 500여 권. 여기 시험 나온 적 있을 때 예전에 약 500원, 1번 300여 권, 2번 4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 데면 되게 치사하죠. 문제가 치졸하다. 그래서 하여튼 500원 썼는데 정약용이 쓴 책 유명한 거 3권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정약용이 쓴 책 3권. 우리 지금 그 교재 보시면 목림사하고
경세유표도 있고 또 흠흠 심서. 그래서 흠흠 신서 해가지고 정약용책의 3부작이죠. 그래서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흠흠심서, 요 3권 정도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다시 밑에 이용호 생각하는 유수원, 우서저, 홍대용, 우산문답, 박재가, 박지원, 각군 2명 유명한 학자 2분을 바꿔놓죠. 책을. 박재가 북학이죠. 박지원이 열학이고, 북학이기 때문에 북학파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북학은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알다시피 이제 북학이는 또 북학파는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박재가의 주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국 살 때도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실학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제 사서삼경도 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죠. 고전 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서삼경이다. 그래서 다음 중 사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삼경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사서 들어가는 게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죠.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딱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백가. 한자 보시면 제자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자가 원래 스승이죠. 원래 공자 할 때 그 자자처럼 스승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승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고, 역시 그 백자 한자가 알다시피 예전에 백은 숫자 많다 이런 의미죠. 가가 많다, 파가 많다, 이걸 제자백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유명한 학자들과 학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자백가라고 하게 되고, 마지막 줄 있는 것처럼 유가, 아까 공자, 묵가, 묵자 이런 분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법가 있고, 법가 하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한비자. 그래서 한비자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자? 진시황 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시황은 강력하게 법으로 통치하게 되죠. 법가, 도가 이렇게 쭉 있다는 거다. 자, 사단설, 이것도 별표죠. 이것도 별표. 자, 일단 사덕, 저번에 인이예지 하면서 제가 동서남북 그때 말씀드렸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인이예지란 붙는 오른쪽에 사자성어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사자성어. 그래서 한자 파트 우리가 철도공사 시험 볼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철도공사의 한자 사자성어하고 뭐 국어의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인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인의 의미가 든다 이거고, 수호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얘는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는 시비지심에서 인이해지하고 오른쪽에는 사자성 같이 연결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뒤로 넘기시고 삼강오륜. 역시 삼강오륜도 자주 나오는 게 뭘까요? 시험 문제. 다음 중에 오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놓고 꼭 뭐를 내죠? 밑에 나오는 세서 5개 두 개랑 섞어놓죠. 시험 문제에서. 네, 섞어놓기 때문에 그 세서 5개에 들어가는 5개 항목하고 삼강오륜에 있는 그 오륜을 꼭 구별하셔야 되고요. 한쪽만 외우시면 되겠죠.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고 한쪽 외우시면 커버 될 건데, 이것도 자주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오륜을 보시면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서, 붕우유신이고, 밑에 보시면 세서 5개에는 사군입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전무택, 사회생유택이기 때문에 그 5개하고 오륜하고 두 개를 꼭 비교를 해 두시는 게 핵심 포인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중간 가시면 화랑도 있죠. 신라 때 청소년으로 조직된 수양단체, 그래서 국선도, 풍월도, 원화도. 그러니까 원화도라는 그 한자를 보시면 꽃 화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화도라고 불렸을 때는 여자도 화랑도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추후에 전부 다 남자로만 이제 편성을 하게 되고, 이 화랑도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라는 거 다 아실 거다. 자, 오른쪽 가보시고 신토부리, 역시 책 이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동의보감. 요즘에 드라마 하죠. MBC에서 맞나? 그 허준의 동의보감 관련된 또 하죠 이번에. 그래서 약간 인기 별로 없던데, 일단 동의보감 어느 시대 때예요? 허준
광해군 때, 광해군 시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고, 자, 신토부리는 어떤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음식, 채소를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는 게 바로 신토부리죠. 신토부리. 예전에 우스갯소리 신토부리가 이제 땅과 그 다음에 몸이 하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가끔 이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때 요 말 쓰죠. 바짝 엎드리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과 이이, 역시 이 두 분은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자, 일단 이황하면 이기호발설이라고 해서, 자, 이기호발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호발설 사단 이란 내용이 있는데, 사단에서 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 다음에 칠정에서 기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왕이 주장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뒤에 학자들이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와 기가 서로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고 기는 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왕이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와 기는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이원론. 그래서 이왕 쪽 관련되어 이가 중요한, 일단 둘 중에 이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주리론이라고 뒤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주리론을 강조한 쪽이 바로 이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가 중요하지 않고 이가 중요하지 않고 기가 중요하다, 이걸 주기론이라고 하죠. 자, 그 주기론 대표학자가 바로 이이죠. 이는 이 기를 이제 얘기하긴 얘기하지만 두 개가 하나다, 따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이의 주장이 됩니다. 자, 하여튼 이황, 이기호발설이죠. 그 다음에 학파는 영남학파죠. 영남학파고, 그 다음에 이는 기호학파라고 두 번째 쪽에 써 있습니다. 일본 유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도산서원 있죠. 그래서 안동 가시면 도산서원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안동대학교 강의 나갔는데요. 안동대학교는 학교 내에 서원이 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보통 학교 내에 서원 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저쪽 성대, 서울 성대 쪽은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 안동대도 안에 서원이 있더라고요. 도산서원을 설립을 했죠. 나중에 이게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데, 위정척사 알다시피 외세를 배척하자는 주장이죠. 외세 배척. 대표 인물이 누구다? 이양로하고 기정진이죠. 이양로, 기정진이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황으로부터 뿌리를 연결받아서 이제 외세를 배척하자 주장한 게 바로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는 경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는 알다시피 장원급제를 9번 하죠. 장원급제를. 예전에 장원급제는 알다시피 우리 시험 보는 거잖아요. 과거 시험 봐서 1등이 알다시피 장원급제인데 시험 1등 돼도 또 시험 볼 수 있대요. 이는 9번 시험 봐가지고 9번 전부 다 1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이죠. 이가. 근데 기와학파, 주기파라고 한다. 책 이름 나오죠. 성악짐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주리파하고 주기파 나오죠. 방금 전에 주리론, 주기론 했는데 이를 강조하는 게 주리론, 주리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정신, 주관, 내면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가 되고요. 기는 외향적인 거, 경험 강조하는 게 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구자는 다르죠. 대표자는 이황, 성악 10도죠. 10도. 아까 이는 성악 짐요기 때문에 책 이름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황은 성악 10도, 이는 성악 짐요. 두 개 좀 차이 있죠. 학파, 영남학파, 기호학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주리파는 위정척사운동, 외세배척이지만 주기파는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문물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죠. 북학파나 실학자들한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 가시고 중체서용론 청나라 때 태평 천국에 난 이후에 일어난 양무운동인데, 양무 그 양자가 서양 양자잖아요. 그래서 양무란 말이 청나라하고 서양과의 관계라는 한자예요. 이게 양무란 말이요, 청나라와 서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을 해야 되는지,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양무운동이라고 하는데, 양무운동하에서 지금 중체서용론을 청나라가 그때 주장했다는 거죠. 중체니까 중국이 몸을 이루는 거죠. 중국 중심으로 서양 것을 받아들이자, 이게 중체서용론이 되는 거고요. 비슷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동도 서기론이라고 이름 붙였고, 일본에서는 화혼양제라고 붙였죠. 화혼은 일본의 정신이에요. 양제, 서양의 재, 뭐 기술, 재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정신 중심으로 서양 것 받아들이자, 이게 화혼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나라마다 쓰는 이제 용어가 좀 다른 거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위정척사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1860년 병인양요,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병인양요, 그 연도 꼭 외워두셔야 되고, 병인양요가 알다시피 프랑스 군대가 침범하죠, 강화도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죠. 네, 져가지고 그때 많은 이제 문화재가 뺏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무슨 양요 터져요? 신미양요. 몇 년도? 71년도. 병인양요고, 1871년은 신미양요죠. 역시 알다시피 미국이 그 강화도에 침범하지만 이때는 우리나라가 쫓아낸 거죠. 그때는 이겼다, 한국이. 그 연도, 한국사는 연도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상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홍익인간 나오고, 삼국유사이죠. 아직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실려있죠. 그래서 가끔 시험문제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헌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삼국유사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삼국사기는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자, 그다음 불합문화론 나오면 최남선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최남선. 자, 최남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어떤 민족들이 하나로 보는 게 바로 불합문화론인데,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족하고 그 다음에 만주족하고 일본족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지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한 거를 정당화시켰죠, 불합문화론으로 인해서. 그 예전에 최남선에서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쟁 원효죠. 원효, 화쟁 원효고, 두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 화해와 회통,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 거를 화쟁사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원효라고 보시면 되고, 원효 또 주장이 뭐예요? 화장실 말고 정토종. 화쟁사상 있고, 정토종도 있죠. 정토정은 지금까지 영향 주죠. 알다시피 우리 스님 만나면 스님이 뭐라고 해요? 나무아비탑을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무아비탑을 외치면 극락 간다, 이게 바로 정토종이다. 그래서 정토종 만든 사람이 바로 원효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사단 칠정 논제, 요거 시험 기출했는데, 자, 사단 칠정에 대해서 이왕이 아까 주장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이가 나오고 칠정으로부터 기가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학자가 바로 기대승인데요. 한자 후배죠. 이분이 한 20,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왕이 1501년인가 그때 태어나셨고, 기대승이 152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한 20살 어린 이제 제자가 이거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반박했냐면 8년 동안 서로 싸운 거예요. 논쟁부터 8년 동안.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왕이 편지 보내면 또 이분이 다시 답변하고,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어떻게 돼요? 댓글로 8년 동안 싸운 거다, 댓글로.
예, 대단하셨죠. 이게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학자 이름. 그래서 이왕하고 기대승이다. 이왕하고 기대승이 8년 동안 논쟁 벌였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서양 철학으로 가죠. 자, 유럽의 문화를 이루는 철학은 두 개죠. 대표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예, 두 가지가 조류가 되고요. 헬레니즘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서양 유럽 쪽을 꽤 많은 영토를 갖게 되면서 헬레니즘이 서양 쪽에 쭉 퍼지게 되죠.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것처럼 헬레니즘은 세계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하나 이상이 되고요. 헤브라이즘 알다시피 히브리니까 유태인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종교 때문에 역시 서양의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대주류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뒷장 가시고 그리스 철학. 자, 일단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모두 다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이들 다 공통점 뭐야?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죠. 인간에 대해서 연구의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을 역시 알아두실 게, 소피스트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소피스트들은 그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반박하죠. 아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둘 간에 충돌하면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자, 소크라테스는 절대 보편 객관적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이 등장하죠. 플라톤. 자, 플라톤의 사주덕 별표 치시고, 사주덕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온 게 사주덕이다. 자, 사주덕 뭐 있어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래서 네 가지 덕을 갖추어야 되는데 각 계층마다 갖추어야 될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게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밑에 플라톤에 써있죠. 마지막 줄에 보시면 통치 계급은 지혜가 필요한 거고, 군인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절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역할 수행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덕이라고 해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각 계층마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는 없고요. 사주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도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된다. 다시 플라톤 거기 보시면 이원론 관련된 내용이 있죠. 현상계 또는 가상계라고 한다. 가상계. 그 다음에 이데아. 이데아는 실제 세계죠. 이데아 실제 세계. 그러니까 세계 지금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플라톤의 주장은 이원론으로, 이원론. 예를 들면 다시 현상계, 가상계, 그 다음에 이데아, 실제 세계 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또 쉽게 말하는 보다 몸과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죄를 져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혼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혼론이다. 이혼론.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영혼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혼론이 되는데요. 요 바탕으로 영화 만든 게 뭐예요? 영화 만든 거? 매트릭스.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이게 따로 있죠. 실제 세계. 가상계 따로 있고. 그래서 매트릭스가 플라톤의 요 철학 영향 받아서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가 돼요. 자, 반면에 이걸 반박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보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죄를 지면 영혼에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좀 껄끄럽죠. 그런 식으로 영향받는 게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란 말이 있어요. 로고스는 보편적 법칙을 말하죠. 로고스. 그래, 파토스라고도 하지만 페이소스 이런 말 쓰죠. 페이소스. 그래서 어떤 정열, 충동인데 이건 이제 가변적이죠. 그 다음에 에토스는 습관을 말하는 용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파법, 소크라테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소크라테스 삼파법. 자,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삼파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삼파법을 주장한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틀린 거죠. 삼파법은 누구다? 플라톤 이렇게 기억을 해두죠. 플라톤, 소크라테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주장해요?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그래서 A가 B고 B가 C면 A가 C다. 3단 논법. 그래서 각자 주장한 어떤 내용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 보시면 아파테이아라는 철학 용어가 있죠. 감정이 억제되어서 모든 욕구를 이겨낸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오늘 공부하는데 놀고 싶어요. 땡땡이 치고 싶어. 근데 끝까지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희열 느끼죠. 안 그렇구나. 예, 희열 느끼는 걸 아파테이아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딴 거 하고 싶은데 끝까지 참으면 더 큰 기쁨 느낄 수 있다는 게 바로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부 철학이랑 스콜라 철학이 있네요. 교부니까 교회의 아버지죠.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요, 철학을 만들어낸 게 바로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요. 그럼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겠죠. 개인이 만든 거니까. 그러나 스콜라 철학은 학문적 체계화시킨 게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 밑에 표로 만들어 놨죠.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 어거스틴을 말하죠. 어거스틴. 어릴 때 굉장히 방탕하게 생활했다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교부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되고요. 이분은 플라토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원제설이 있고 7주덕이 있네요. 7주덕이니까 아까 4주덕 있었죠. 여기다 3개를 더하는 거예요. 7주덕이니까. 그러니까 뭘 더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더하면 7주덕이다 이거예요. 사랑 이거 더하면 7주덕. 근데 아직까지 7주덕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우리는 4주덕만 아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죠. 자,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무슨 말?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라고 아퀴나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 그렇죠. 현재는 철학도 있고 신학도 따로 대등한 위치에서 있는데 예전 때만 하더라도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그런 이제 사상이 있었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경험론. 자, 경험론은 어디서 발전해요? 영국이죠. 영국. 자, 인식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을 말하고요. 대표인물이 로크, 홉스, 베이컨, 밀 등이 대표자이고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프래그머티즘, 미국으로 넘어가서 프래그머티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보통 프래그머티즘을 실용주의라고 하죠. 머티즘을 실용주의고, 실용주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존 듀이죠. 존 듀이. 그래서 경험론이 미국 넘어가서 실용주의로 발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상론 별표 3개 치시고, 네, 우상론 시험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론. 자, 베이컨, 아까 얘기한 경험론 베이컨인데 이분이 주장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4개 있다 이거예요. 4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극장의 우상이 있고 동굴의 우상이 있고 시장의 우상이 있고 종족의 우상이 있는데 일단 시험 포인트 2가지예요. 다음 중 4대 우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예를 주고 나서 그 예가 어떤 우상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2가지 포인트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럼 극장 우상 뭐냐? 우리 극장 가시면 영화 볼 때 그대로 그냥 내용을 받아들이죠. 이거 극장의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 이거 극장의 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씨가 또 유명한 누가 얘기했으면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극장의 우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고,
그래 동굴의 우상. 동굴 안에 있으면 동굴로부터 밖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살아온 어떤 환경 때문에 선입견, 편견 갖는 거를 동굴의 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 개념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지면 코끼리가 코 같이 생겼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다리 만든 사람은 다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물안 개구리도 해당되죠. 우물안 개구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 자, 시장의 우상은 뭐냐? 우리 시장 가시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시장의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용. 우리 말 보면 용이란 말 있죠? 용 실제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예전에. 그쵸? 용. 예를 들면 뭐 선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를 무슨 우상? 시장의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 시장의 우상. 자, 그 다음에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새가 구슬피 운다. 새가 실제 울까요? 그러지 않지. 우리 입장에서 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또 나비가 춤춘다. 뭐 춤추듯이 난다. 이렇게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실제로 춤추는 게 아닌데 우리는 춤을 자주 봤으니까 나비가 날아가는 게 춤투이 난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종족의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자, 저 4대 우상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밑에 나오는 합리론은 프랑스, 즉 대륙 국가에서 발달한 게 합리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이성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유명학자라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말 정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마지막 써 있는 거,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이성이 있다는 거죠.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근데 스피노자가 한 말 유명한 말 아시죠? 뭐예요? 사과 나고 싶겠다는 거. 스피노자.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론과 경험론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경험론은 어떤 경험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귀납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론은 아까 이성, 내가 어떤 개념을 만들고 나서 그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연역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독일에 있던 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분들이 만든 학파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분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아도르노, 마르쿠제, 뭐 벤야민, 이점 프롬, 에리 프롬이죠. 에리 프롬. 이런 분들이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한 게 뭐냐면 국가의 절대 권력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국가의 절대 권력. 그래서 히틀러 그때 강력하게 통치했잖아요. 그걸 우려한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죠. 벤담하고 존 스튜어트 밀인데, 공리주의도 둘로 구분돼요. 자, 공리주의 하면 양적 공리주가 있죠.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는 벤담이 처음에 주장을 한 거고, 벤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행복. 자, 벤담에 따르면 행복이나 쾌락이나 고통은 수치할 수 있다. 숫자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더해서 한 사회의 후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고, 이걸 반박하는 게 질적 공리주의다. 자, 질적 공리주의는 지금 얘기한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밀인데 되게 이분 천재였죠.
7살 때까지 4개 국어를 띱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조기교육 시키거든요. 이분의 자서전 내용을 읽어보면 엄마 얘기는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얘기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난 천재였다. 자, 이분이 한 말, 요 말 있죠. 어떤 말? 그거. 배부른 돼지, 배고픈 소크라테스. 뭐가 낫다? 돼지가 나요? 배가 불러서?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게 미리 한 말이죠. 그래서 쾌락, 즐거움도 다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밥 먹을 때 기쁨하고 시험 합격 기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질적공리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 있네요.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을 강조하게 되는데, 원래 실존주의도 둘로 구분돼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그 다음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도 있어요.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키에로 케고르예요. 키에르 케고르가 있고, 근데 무신론적 실존주의 대표 인물이 뭐 샤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하이데거 이런 분들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실증주의는 콩트죠. 콩트. 자, 실증,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를 이제 강조하는 게 실증주의자들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는 보통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아나키즘. 자,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운동을 무정부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됐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계사 및 한국사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사 파트인데, 첫 번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역시 시험 기출됐고, 다음 중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집트 문명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고 인더스 문명 있고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죠. 이 4대 문명의 공통점 다 보면 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 나일강,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인더스 문명은 인데스 강이 있고, 황하 문명은 걔네 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대 문명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있는 것처럼 세계 최초는 어디다? 이집트. 이집트 문명 밑줄 치시면 되고, 이집트 문명. 자, 그 다음에 그 표의 두 번째 보시면 에게 문명이죠. 에게 문명은 역시 시험 나왔어요. 최초의 해양 문명이다. 최초의 해양 문명 나오면 에게 문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고대 중국인데요. 알다시피 중국은 고대는 하온주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한나라 있었고요, 은나라 있었고, 주나라, 이렇게 고대 중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온주 시대. 거기 이제 은나라 있죠. 은나라 때는 이제 점칠 때 갑골 문자, 알다시피 그 거북이 등껍질, 그쵸? 그거 가지고 점을 많이 쳤습니다. 자, 그다음 페르시아 전쟁 나오네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원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어가 300이죠. 300. 그래서 스파르타가 막아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막아냈기 때문에 그때 연합군이 다시금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고요. 오리엔트 문명과 유럽 문명 간의 최초의 충돌이죠. 여기서 오리엔트 문명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한 거고, 유럽은 그리스 쪽 도시국가들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른쪽 732년 AD에요. 투르 푸아티에 전투인데요.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서진을 막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지를 막아낸 게 트루푸아티의 전투다. 그래서 이때 졌으면 유럽도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죠. 자, 그 다음에 달라스 전투라는 게 있는데 책에는 쓰지 않고 탈라스 전투 역시 AD 747년이 돼요. 자, 이거는 당나라 하고 아랍의 아바스 왕조가 충돌한 게 바로 탈라스 전투인데, 이때 당나라가 지면서 당나라의 제지술이 서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탈라스 전투야. 당나라의 제지술, 종이 만든 기술이죠. 제지술이 서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당나라의 장군이 우리나라 유민이죠. 고구려 유민 누구예요? 고선지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선지 장군이 이때 장군이었는데 이때 지잖아요. 네, 져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군,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 쪽의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8번에 걸쳐서 감행한 대원정을 말하죠. 자, 근데 카노사의 굴욕하고 아비뇽 유수 두 개를 묶으시면, 지금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 또는 종교의 힘을 보여준 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 되고요. 반대로 아비뇽 유수는 교황의 힘이 약화된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하게 되는데, 주교 서임권, 그러니까 보통 주교를 임명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황제가 갖겠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때 황제가 하인리 4세라고 되어 있죠. 그때 교황은 그레고리 7세. 그래서 둘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나중에 황제가 찾아가서 사흘 동안 맨발로 빕니다. 무릎 꿇고. 나중에 용서해주죠, 교황이. 그래서 카노세 굴욕은 교황이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비뇽 유수. 자, 아비뇽은 프랑스 남부에 현재 있어요. 역시 아비뇽이라는 데가 휴양 도시인데요. 원래 이제 교황은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재는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있죠. 거기 있는데 바티칸에 있던 교황이 어디로? 아비뇽으로 유수 떠났다는 거죠. 떠났기 때문에 그만큼 교황의 힘이 약화된 게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100년 전쟁이네요. 1337년에서 1453년, 거의 100년에 걸쳐서 발생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이고, 이때 프랑스 유명한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프랑스가 승리함으로 결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영국 내부에서는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장미전쟁이라고 하죠. 1455년에서 1485년도인데요 랭커스터가하고 요크가가 충돌하게 되는데, 둘 다 장미를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장미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밑에 나온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연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를 하면서 교황청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 게 바로 종교개혁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종교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그노 전쟁 유명하죠. 프랑스에서 발생한 종교전쟁이다. 위그노가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 가리키는 말인데, 이때 앙리 4세가 이거를 무마하게 되죠. 그 밑에 낭트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위그노 전쟁이랑 낭트 칙령 두 개를 묶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0년 전쟁은 독일에서 발생한 종교전쟁인데요. 신교, 프로테스탄트와 구교 간에 벌어진 종교전쟁인데, 최대 종교전쟁이면서 최후의 종교전쟁이다. 그때 맺어진 조약이 마지막 출사했죠. 베스트팔렌 조약도 기억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3년 전쟁은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같이 설켜 있었기 때문에 국제 조약으로 발전하게 된 게 바로 베스트팔렌족이 되죠.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마지막 줄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이랑 권리청원 2개 묶어주시고, 명예혁명이랑 권리장전 2개를 묶어주시는데, 자, 둘 다 무혈혁명이죠. 피를 흘리지 않았던 혁명이다. 그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만 먼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다. 청, 교, 도, 혁명. 자, 이때 왕 이름은 찰스 1세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청원이라는 근대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반면에 밑에는 명예혁명이고, 그 다음에 왕은 제임스 2세예요. 자, 제임스 2세를 쫓아내죠. 그 다음에 역시 근대 성격의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요. 가끔 왕을 바꿀 수도 있다. 왕. 이렇게. 왕을 바꾼다. 이것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할게. 전부 다 뭐예요? 위에 거. 치읓이죠. 치읓.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그래서 청교도혁명, 찰스 1세, 권리청원. 이렇게. 그래서 머리 좀 오래 남아요. 그래요. 그래, 명령 보면 지읒 나오죠? 제임스 2세 권리장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키워드만 아시면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서로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알다시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자, 프랑스 파리. 자, 파리 조약. 그 조약 때문에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는 거죠. 자, 뒷장 가시고 남북전쟁. 자, 1861년에 65년 사이에 일어난 미국 내에서의 내전이 되는 거죠. 다 아실 거고. 자, 그다음 드레피스 사건.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유대인의 사관 드레피스가 간첩 혐의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인데, 간첩으로 누명씌운 거죠. 드레피스를.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 유명한 작가 에밀 졸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나는 탄핵한다, 또 나는 고발한다는 연설을 발표하고 망명하죠. 다른 나라로. 자, 네, 3B, 3C예요. 자, 3B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 제국주의는 알다시피 영토를 확대시키죠. 저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3B라고 하는데, B가 3개 있다 이거예요. 저 두 번째 줄에 보면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한 제국주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3C는 영국이죠.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인데, 역시 C니까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이 세 개를 연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파쇼다 사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역시 제국주의 정책인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파쇼다에서 충돌한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영국이 있겠죠? 영국이 위에 있잖아요. 따로 섬나라. 프랑스 여기 있죠. 대륙 안에. 그 영국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래서 무슨 정책이면 종단 정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프랑스는 가로로 가서 횡단 정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가다 보면 어디서? 여기서 충돌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바로 어디다? 파쇼다 라는 거. 파쇼다. 이렇게. 수단의 파쇼다에서 둘이 충돌한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종단과 횡단을 저번에 시험 냈을 때 바꿨어요. 이거를 바꿨다. 영국은 종단 위에서 밑으로 세로로 쭉 내려와야 되고, 프랑스는 가로 간다. 횡단 정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죠.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와 그 비가 사라예보에 가죠. 그때 2명의 세르비아 청년한테 암살이 되고요. 그 세르비아 민족들이 뭉치고 나머지 연합군이 뭉쳐서 충돌하기 바로 밑에 나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했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국이 연합국, 그냥 독일, 오스트리아 쪽이 동맹국 돼서 서로 충돌하고, 그때 독일이 지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베르사유 조약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라고 독일한테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근데 독일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나중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우리 돈 못 갚겠다, 배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나오네요. 1939년 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 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한 팀 되면서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 되고, 역시 조약 맺죠. 뒷장 가시면 무슨 조약이다?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무슨 조약? 베르사유 조약. 2차 세계대전 끝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딱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가끔 바꿔놓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인클로저 운동이다. 예전에 영국에서 인도가 있었고, 인도 있었는데 처음에 영국이 인도로부터 모직물을 수입했어요. 모직물. 모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물의 털이야, 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토끼털 만든 거 있잖아. 토끼털, 뭐 오리털처럼 이렇게 있죠. 모직. 예전에 모직은 빳빳했단 말이게. 촉감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모직물을 수입 안 하고 영국에서 직접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영국에서. 그 면직물은 뭐냐면 우리 그 고려 때 보면은 문익점 있잖아요. 뭐 심어요? 목화씨. 진짜 면직. 그 부드러운 옷으로 이제 만들고자 영국 내에 면직을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추출하냐면 이거는 양 털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영국에 있던 농지를 울타리친 거죠. 이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울타리쳤다. 여기 농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쫓겨난 거죠. 쫓겨나고 여기다 양을 키운 게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그 농민은 갈 데 없으면 어디 가겠어요? 대도시로 가죠. 대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이 되면서 그게 바로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저임금이니까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연결된 유명한 그게 된 게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인데요. 그 당시만 하도 기계가 없었죠. 그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직되잖아요. 실직.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데, 거기 나온 러다이트는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가상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의 참정권, 선거권이죠. 예, 우리한테 선거권 달라라고 주장한 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세포이 항쟁, 인도 최초의 민족 항쟁인데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인도의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 고용된 인도 병사들에게 총을 지급하면서 총 구에 기름을 발라야 총알이 잘 나가죠. 근데 기름 바를 때 이제 소기름, 돼지기름 바르게 됐는데, 그 당시 알다시피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 하니까 그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반발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 쪽은 돼지 싫어하잖아요. 그때 반발한 게 바로 세포양쟁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스와라지하고 스와데시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스와라지는 자치예요. 자치.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통치하자, 이게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간디가 주장한 거죠. 간디. 그때 이제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네, 스와 대신은 국산품 장려 운동이죠. 우리 한국사에서 뭐가 나와요? 물산 장려운동 나오죠. 물산 장려운동. 자, 물산 장려운동 언제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연대 1920년대 일어나죠. 1920년대 물산 장려운동. 어디 쪽이에요? 지역 평양 쪽에서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고요. 국채보상운동 언제야? 국채보상은 국채 빚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빚진 거 빨리 돌려주고 우리가 일본한테 통치받는 걸 막자라고 해서 1907년도 합방 전이죠. 7년도 어디? 지역 대구 중심으로 여기죠. 중심으로 한 게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동인도에서 있네요. 아까 영국도 동인도에서 있었고요. 프랑스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시키면서 영국 동인도에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카스트 제도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치시고, 역시 카스트 제도도 시험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죠. 고전 문제죠, 이것도. 자, 계층 이름을 외우셔야 되겠다. 첫 번째 뭐나요?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그래서 일로 갈수록 하층이죠. 일로 갈수록.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는 신분 계층 이름을 외워두셔야 되고, 외울 때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 편해요. 부크바슈 이렇게 외워두셔라. 그래 좀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자, 고전 문제 카스트. 자, 그 다음에 뒷장 가시면 봉건제도 나오죠. 자, 봉건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가 있고요, 중국의 주나라에서 봉건제도가 있었어요. 자, 중세 유럽에서는 영주가 있죠. 영주가 가진 땅을 장원이라고 하고, 그 땅을 농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식물도 거기다 심고 해서 일정 금액을, 일정 수확물을 영주한테 바치는 게 바로 봉건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신하들을 지배하는 게 원래 봉건제도라고 해가지고, 영토를 줄 때 전쟁 나면은 군대를 끌고 와서 천자를 도와주도록, 황제 도와주도록 한 게 바로 봉건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봉건제도에서 토지가 바로 장원제도라고 써 있고요. 자,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죠. 가장 오래된 성문법. 자, 그 다음에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헌법인데요. 영국왕 존이죠. 존 1215년인데요 알다시피 요 관련한 영화가 이제 로빈훗 나오면 그 영국왕 존이 나와요. 거기서 이 사람이, 요 존이 어쩔 수 없이 요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의 제한이 내용이 있죠. 영국 헌법 3대 헌법 하면 세 가지다. 아까 그냥 권리청원, 권리장전,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3대 헌법이라고 마지막 줄에 써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인데요. 당나라 있죠. 수나라. 알다시피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는 원래 진나라죠. 진시황. 그 다음에 수나라 때 알다시피 우리나라 고구려와 관련성이 있고, 당나라 역시 고구려 때. 그 다음에 통일신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사의 난,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인데, 이때 당나라 현종 때죠. 그때 유명한 양귀비가 나오죠. 안사의 난이고, 황소의 난은 당나라 말기 때 이런 대농민 반란인데, 이 황소의 난 때 유명한 우리나라 최치원이 중국으로 유학 가서 황소의 난 관련해서 글을 써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송나라네요. 송나라에서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과거제도가 우리나라로 도입이 되죠. 960년대니까 우리나라 누구 때예요? 고려 누구 때? 광종이죠. 광종.
그래서 고려 광종 때 중국 과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죠. 송나라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나라가 중간에 금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금나라는 여진족이죠. 여진족. 그래서 나중에 남송에다 따로 송나라를 다시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몽고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면 3대 발명품 있어요. 나침반, 화약, 인쇄술. 그 다음에 중국의 4대 발명품 하나 더 들어가죠. 뭐예요? 종이. 아까 제지술. 그래서 3대 발명품은 숭나라고 중국의 전통 4개 발명품은 종이를 더 넣으시면 되겠다. 자, 뒷장 가시고. 자, 송나라 때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는 걸 신법이라고 하고 굉장히 급진적 법이다 보니까 반발이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청나라. 자, 청나라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알다시피 중국 역사상 몽골을 제외하고 가장 영토가 넓은 때가 바로 청나라 때였죠. 그 다음에 요즘에 청나라 안에 위구르 있죠. 위구르 어떻게 해요? 요즘에 독립하고자 애쓰죠. 그래서 위구르를 처음으로 병합을 한 때가 청나라 때죠. 위구르족. 그리고 여기 시험도 나왔다. 그래서 위구르족을 처음으로 통합한 때는 언제인가? 청나라 때라고 이제 답이 예전에 시험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청나라 말기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있고 제2차 아편 전쟁이 있는데 청나라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해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에요? 난징 조약이죠. 항상 조약 볼 때 이렇게 보면 편해요. 청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난징 어디 있어? 난징이 바닷가 쪽이죠. 바닷가 쪽. 그렇죠? 바닷가. 난징.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때 난징 조약 맺고, 그래 2차 아편 전쟁 때는 들어와야지.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조약? 베이징 조약이죠. 이렇게 베이징 조약. 자,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한국사에도 보면 조약 맺죠. 조약. 최초의 근대 불평등 조약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죠. 강화도. 그 다음 무슨 조약? 네? 강화도. 그 다음 무슨 조약? 제물포. 그 다음에 한성. 서울이에요. 서울. 그 들어오잖아요. 강화도, 인천,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약 맺을 때 계속적으로 그 식민, 그러니까 그 침략 세력들은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약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항상 원칙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때 난징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때 홍콩을 뺏기죠. 중국이 뺏겼다가 나중에 홍콩을 지금 다시금 돌려받은 상태고, 근데 2차 아편은 에로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아직 개방이 덜 됐기 때문에 더 개방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바로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난징 조약 있고요. 오른쪽에 에로 사건 나오고 밑에 베이징 조약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일 전쟁 밑에 나오죠. 청일 전쟁. 시험 문제 보통 한국사 나올 때 동학혁명과 연결시켜서 시험에 내잖아요. 동학혁명보다 이게 먼저 발생합니까? 나중에 발생합니까? 나중에 발생하죠. 그래서 동학혁명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해결 못하니까 청나라를 불러들이죠. 그때 일본이 따라 들어오면서 전쟁이 나온 게 바로 청일전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본군이 승리하게 되고 이때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 청조 말기 때 일어난 배타적 농민투쟁이고 이때 외국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면서 역시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죠. 태평천국이니까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였다. 청나라에서 흥수전이 일으킨 농민운동인데 주장한 게 뭐냐면 멸만흥한이죠.
만주족을 멸하자. 청나라 만주족이니까 만주족을 멸하고 다시 한나라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자, 멸만흥안이고, 그래 기독교를 바탕으로 종교적 내란의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이민족인 청조를 파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 아까 양무운동 말씀드렸다. 서양의 문물을 수용한 운동이었고, 아까 중국은 중체서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 변법 자강인데 청나라 말기 때 진행한 개혁운동, 법을 바꾸자는 거죠. 자강, 스스로 힘을 키우자, 변법 자강 운동인데, 역시 이제 급진적이다 보니까 보수파한테 밀려서 진행했던 세력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자, 밑에 삼민주의 나오죠. 시험 출제되었고, 순원이죠. 순원. 자, 민족, 민권, 민생주의, 이거를 삼민주의라고 하고요. 이거를 본따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소왕이란 분이 만든 게 또 있죠. 조소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삼균주의죠. 삼균주의. 세계를 균등하게 하자. 세계를 균등하게 하자. 뭐냐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 세계를 균등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를 균등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선거권을 다 줘야죠. 선거권을. 그 다음에 경제는 균등하려면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주는 거죠. 교육, 무상교육 시켜줘야 되겠지. 이런 걸 삼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소왕이 주장하고, 조소왕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오사운동, 1919년 5월 4일이죠 3.1운동, 우리나라 3.1운동 이후에 발생한 게 오사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신해혁명, 원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것 때문에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순원을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순원의 힘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위안스카이 원색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대총통에 취임을 해서 군벌 정치를 하게 됩니다. 순원은 밀려나고. 자, 근데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이죠. 66년부터 76년까지 일어난 극자 사회주의 운동이고, 이때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홍위병이 등장하죠. 학생 중심의 홍위병. 저 홍위병이 비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우적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게 이제 홍위병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천안문 사건 1989년도 민주화 관련한 사건이죠.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뒷장 가시면 일본이네요. 일본. 자, 메이지 유신 또는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1868년도부터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다음 헤이세이 시대, 아키히토인데 현재 살아있죠. 그래서 현재 일본을 헤이세이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일본 천황 이름이죠, 아키히토. 바쿠, 막부라고 합니다. 막부는 군벌 세력을 막부라고 해요. 예전에는 일본은 그 군벌 세력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 무사 세력들을 말하는 거다. 자, 동북공정, 우리 그 철도공사 쪽에 시험 문제 나왔죠. 동북공정. 중국에서 본인들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죠. 그래서 백두산도 얘네 걸로 지금 인식하는 거죠. 고구려도 걔네 나라다, 군벌, 뭐 지방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북공정의 주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영모는 일본 쪽이죠. 역시 일본의 우익단체인데, 얘네가 역시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됐죠? 자, 근데 한국사로 들어가는데, 한국사는 프린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제 프린트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한 거라서 일단 제 프린트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프린트 다 있으시죠? 자, 일단 선사시대에 가볼게요. 구석기, 그다음 신석기 있는데, 일단 구석기는 연대를 보시면 BC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라고 하고요. 그때 나온 게 뗀석기니까 돌을 뗀 거죠. 부러뜨려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골각기, 동물의 뼈로 만든 도구고, 구석기 때는 동굴에서 주로 주거를 했죠. 그 신석기는 BC 8000년부터인데 가락바퀴 뼈로 반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움집에서 주거를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인류 유적에 발견된 유적지, 보통 이거는 이제 뭐 한국사 능력시험 보신다거나 한국사를 별도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지만 보통 상식 파트에서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안 보셔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 다음 청동기와 초기 철기죠. BC 10세기형인데 청동기는 반월형 돌칼을 사용했죠. 이거 가지고 벼를 잘라가지고 여러가지로 이용했고, 고인돌이 청동기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역시 움집에서 사용했고요. 자, 근데 철기 때부터 우리는 온돌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돌. 그 다음에 도형, 동검, 세형, 가나다랗게 검을 만든 거고, 세문경 역시 거울이죠. 거울. 이런 것들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무덤의 변천 있네요.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시대 있는데, 청동기 때 아까 제가 고인돌이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보면 적석총이라고 되어 있는, 적석총이 한글로 보면 돌무지 무덤이죠. 그러니까 관 있죠. 관 이렇게 땅 있고, 돌무지니까 위에다가 돌을 쌓아서 한 게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또는 적석총. 그럼 돌무지 무덤에선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벽화 없다. 벽화 있을 수가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적석총. 자, 그다음 옹감묘 알다시피 항아리 가져가는 거죠. 항아리 두 개를 붙여가지고 관으로 썼다. 그 다음에 변형지속묘, 토강묘. 삼국시대 이제 들어오면서 석실분, 수열체 적석, 목각분 이런 것들을 이제 무덤으로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니 그때 보시고. 자, 뒤로 갈게요. 군장국가죠. 자, 청동기나 초기 철기 시대 때는 군장국가가 등장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군장이 지배자죠. 지배자. 족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도 역시 군장국가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고조선이 나오죠. 자, 고조선이 사료상, 신지비사, 관자, 위략 이런 책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가로 3번에 단군 신화에 관한 기록은 별표 하나 치시고, 아까 말씀드린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문헌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삼국유사 기록되어 있고, 제왕 옹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 여지 승남이고, 대신 삼국사기는 기록되지 않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 고조선의 발전, 단군 조선으로부터 스타트가 됐고, 그 다음 위만조선, 중국의 진한 교체되면서 중국 유민들이 조선을 넘어오죠. 이거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무제가 조선을 침범하면서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죠. 자, 한서 지리지의 8조법, 가끔 물어보는 파트인데 8조법이지만 3개밖에 전례되지 않죠. 자, 살인자는 사형인데요. 일단 오른쪽 부여 가셔도, 부여에도 법이 있죠. 사조목.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 어렵게 나오면 이제 8조법하고 부의 사조목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는 거는. 둘 다 사형 보시면 살인자 사형 공통이죠. 공통이고, 그 다음에 8조법 2번 가보시면 상해자 다치게 하면 곡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사조목 가시면 사형이 2명 더 있죠. 가는 자도 사형이다. 사형. 그 다음에 부인이 질투해도 사형. 부인이 어떻게 질투할까요? 부인이 째려오면 사형?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사형은 3가지가 있어요.
다시 8조법 가시면 도둑은 노비죠. 노비 되는데 자속 노비로부터 풀려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 다시 오른쪽 4조목 절도자는 12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이제 위로 가시면 연맹 왕국 있죠. 자 군장 국가가 모여서 연맹체를 이룬 게 바로 연맹 왕국이다. 자 부여 오부족 연맹체인데요. 왕이 있고 제가들의 사출도에서 오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출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도 시험에 나왔죠. 모든 가죠. 제가 뭐였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예, 그래서 제가 해서 4개 있죠. 사출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부여의 행사 이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제천행사 영고 이름만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고구려 역시 오부족 연맹체죠. 왜? 부여로부터 고구려 나왔으니까 오부족 연맹체다. 역시 제가 나오고, 제가들은 각기 사자, 조이, 선인이란 관리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예서제, 대릴사예제라고 하죠. 이번에 부경은 고구려 창고 이름이에요. 부경이 있었다. 근데 고구려는 특징적인 게 감옥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 제창세옷이 동맹입니다. 그 밑에 가대가 아까 언급한 거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뒤로 옮기시고 옥저죠. 옥저 함흥평화인데요. 함흥평화. 자 바닷가를 껴있다 보니까 해산물이 발달했고요. 옥저는 민며느리제라고 해서 아까 대릴사예제와 반대죠. 대릴사예제는 사위가 그 여자 쪽 집가서 하는 거고, 민면이 반대로 여자분이 남편 쪽 집가서 하기 때문에 예부제라고 하죠. 쇄골장 두벌 묶기라고 해서 죽으면 뼈 남자 뼈, 그 뼈를 계속 차곡차곡 세우는, 이제 여기다 뼈를 계속 위에다 차곡차곡 세우는 게 쇄골장이라고 해요. 같이 모아서 가족들끼리 뼈를 모아둡니다. 쇄골장 두벌 묶기라고 해요. 자 동해 강원도 북단과 영흥에 있고요. 지역이 강원도 동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제천행사 이름은 무천이죠. 무천. 그 다음에 호랑이 신을 숭배했다. 자 근데 조계온 책화죠. 부족관의 경계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오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책화라고 해서 책화가 중요하죠. 동해에서는. 자 삼한이죠. 역시 시험에 나온 게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잖아요. 변한. 나중에 이게 발달하죠. 국가로. 이름들 당연히 아실 거다. 마한 어디다?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죠. 이게 발달한 것도 시험에 물어봤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보통 한국사를 남자들은 잘하시죠. 여자분들은 잘 못하시는 게 한국사 되게 싫어하시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한국사 잘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 그거 많이 보시면 돼요. 사극. 네, 사극을 정말 즐기시면 좋다. 사극 좋아하시면 여자분들이 야사까지 다 알죠. 야사까지. 남자들 보통 한국사 잘하시죠. 일반적으로 보면. 자 사만 정치죠. 국읍 천군 있어요. 천군. 저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가 있는데, 소도는 제사를 지내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성지역이다. 그래서 글로 죄인이 숨어 들어가면 잡아올 수가 없죠. 소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사만의 풍습이 있다. 이번에 변한, 아까 가야죠. 가야는 철이 굉장히 유명을 하고요. 근데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병농사가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만 변화에서 문신이 유행이 됐고요. 한구년 아까 말씀드렸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게 한사군이라고 해서, 두 번째 주변 낙랑군, 인등군, 현도군, 진범군이 있는데, 나중에 낙랑군이 마지막에 없어지게 되고 그 관련 인물이 바로 호동왕자죠. 낙랑공주. 그게 낙랑군이다.
그래서 고구려에 의해서 한사군이 소멸되는데 연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죠. 네 번째 주면 313년 313년이고 그때 서양에서는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313년에 로마 때니까 로마 때 기독교 공인이죠. 313년에 고구려의 미천왕이 미천 날뛰면서 쫓아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됐죠? 자, 좀 쉬었다가 삼국시대로 갈게요. 예.